여러분들 구글이 언제 처음 서비스 런치하신지 아시나요? 저희가 1997년에 이 구글닷컴이라고 하는 조그만 웹 서치를 시작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뭐 야후라든지 알타비스타라고 하는 거대한 웹 기반의 서치 엔진 서비스를 하고 있는 쟁쟁한 업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세계 1위의 웹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가 되었죠. 웹이 진화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웹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문서들을 크롤링하거나 또 핸들링해야 되는 양들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그러한 어떤 그 캐파를 수용하기 위하고 또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러한 서비스들, 그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금 현재 B2C 기반, B2B 기반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모든 구글의 서비스들은 이러한 인프라 환경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고 또 분산 기술 및 컴퓨팅 기술, 네트워킹 기술을 통한 최적화된 인프라 환경을 구성을 하고 그 위에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향후에 글로벌 서비스를 런치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구글의 클라우드의 안정적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클라우드에 대한 개념은 사실상 이제 더 이상 이제 새로운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장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 성장 속도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는 어떤 개념적인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앱이라든지 서비스를 어떻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기 위해서 또 그러한 어떤 솔루션을 구글에서 어떻게 얻으실까를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트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술 및 어떤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술 발전에 의해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캐퍼시티에 대한 비용이 저렴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스타트업 컴퍼니가 초기에 어떤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초기 투자 비용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이제 감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팅 파워 및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로부터 이 컴퓨팅 파워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작은 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간에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백엔드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기술력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 니즈가 있느냐, 어떤 앱 서비스를 개발하시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컴퓨팅 파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연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자체 어떤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었죠. 그리고 요즘에는 어떠한 디바이스를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원하는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지금 현재 클라우드의 어떤 진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가장 큰 변화 및 트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그림은 일단은 현재 그 컴퓨팅 파워를 이용하고 있는 패턴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경우 이제 온앤오프 워크로드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서버 컴퓨팅 백엔드의 컴퓨팅 파워를 이용을 하실 때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배치 작업을 돌리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 데이터를 얼마나 분석을 하느냐, 얼마 만에 데이터 분석을 끝내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적정한 서버의 캐패시티를 지정하셔서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상 그런 것들을 구성하시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특정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어느 정도 코어에 어느 정도 CPU를 가진 머신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서버 캐퍼시티를 구성을 해놓게 되면은 그 데이터 분석만큼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높게 설정한 서버의 캐퍼시티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시니어하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떤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럭키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서비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그거를 뒷받침해 줄 만한 여러분의 인프라스트럭처, 리소스에 대한 할당이 또 자연스럽게 스케일업이 돼야 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다운타임이 발생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런 서버 캐퍼시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리소스를 할당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실제 여러분들이 컴퓨팅 파워를 이용하면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예상치 않게 어떤 버스팅이 일어나는 경우, 즉 원치 않은 어떤 스파이크가 네트워크 트래픽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어떤 게임을 런치하셨다든지 아니면 이미 그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 앱 안에서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추가해서 그게 굉장히 인기를 얻어서 어느 하루 갑자기 이제 피크를 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지만 사실상 어떤 이 피크가 치게 되는 경우에 서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게 또 서비스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플래닝하고 또 거기에 맞는 리소스들을 할당하고 계획하느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실제 서버의 캐퍼시티를 고려하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IDC 환경에 비해서 월등히 저렴한 그리고 훨씬 더 파워풀한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리고 실제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에 활용되는 서버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아직까지도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냐 퍼블릭 클라우드냐에 따른 어떤 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알고 계시다시피 구글은 기본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화면이 실제 저희 그 글로벌 데이터 센터 중에 한 곳에 실질적으로 그 서버 렉을 찍어 놓은 사진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15년간 구글은 웹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계속해서 런치를 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세계에 이따가 이제 뭐 네트워크에 대한 폴도 잠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데이터 센터 내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후해서 이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그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가 운영되는 환경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구글의 모든 웹 서비스가 운영되는 인프라 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1분에 전 세계에서 75시간 이상의 유튜브 동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이게 또 세상에 이제 널리 그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저희가 지메일 유저, 액티브 지메일 유저가 한 5억 명 이상이 되고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저희가 사실은 인덱싱 양만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셀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어떤 스토리지 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께서 지금 구축하시고자 하는 어떤 그 서비스를 운영하시기에 충분한 어떤 그 인프라의 서비스로 활용을 하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저희 구글은 ISP 사업을 하지 않는 최초로 해저 케이블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른 기업을 리드해서 실제로 이제 그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태평양에 그 공용 케이블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실제 미국에서 재팬 그리고 다른 그 파트너 나라들과의 그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확보를 할 수 있었고 지금 현재 이제 수천 테라바이트 정도의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작년에 뭐 한때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저희 그 강남 스타일의 어떤 그 동영상에 대한 네트워크 트래픽도 문제없이 이제 서비스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어떤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확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각 나라의 그 ISP 사업자들과의 이제 메이저 그 사업자들과 그 네트워크 피어링의 파트너십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글로벌하게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굉장히 빠른 네트워크 속도를 보장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더욱이 이제 이 데이터 센터 간에 연결되어 있는 저희 내부의 프라이빗 파이버망을 통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그 네트워크에 대한 성능을 보장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글로벌 그 구글의 글로벌 오픈 플로우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방대한 네트워크망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최적화시켜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 글로벌 SDN 백봉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 내 저희 인프라스트럭처 내에
오고 가는 모든 네트워크 패킷들은 저희 프라이빗 파이버망을 통해서 송수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욱이 좋은 것은 저희 인프라 내에서의 움직이는 네트워크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별도로 차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인터넷망에서 각 피어링 사업자의 ISP망을 통해서 저희 망으로 연결이 되는 순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비용 효율적으로 이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뭐 온라인을 통해서 소식을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 12개월 동안 저희가 그 글로벌하게 미국 지역, 유럽 지역, 뭐 아시아 지역 등등의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3조 원 정도의 비용을 투자했다라고 하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이제 지속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이제 아시아 쪽에서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액티베이션 및 서비스가 이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3조라고 하는 비용이 크면은 굉장히 큰 비용일 수도 있는데 요즘같이 굉장히 글로벌한 대기업에서 사실 3조 원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떤 인프라 구축, 데이터 센터의 망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킹 기술, 뭐 분산 기술, 파일 시스템에 대한 기술 등을 그 소프트웨어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뭐 간단하게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먼저 이제 2002년에 저희는 이제 GFS라고 하는 구글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제 세상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하둡의 파일 시스템도 이 GFS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당시에는 사실은 저희가 그 방대한 어떤 인덱싱, 구글 웹 검색에서 필요한 인덱싱을 처리하기 위해서 해당 그 양을 처리하기 위한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파일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 GFS를 직접 개발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 구글에서도 이 GFS 시스템을 쓰지는 않지만 이 기술이 발전돼서 지금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이제 콜로서스라고 하는 기술로 저희가 계속 진화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4년에는 맵리디스라고 하는 그 대용량의 데이터를 병렬 분산 처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맵리디스라고 하는 기술을 또 저희가 그 화이트 페이퍼로도 지금 공개를 한 상태고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하둡 기술에 일부 활용이 돼서 적용이 돼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2006년에는 뭐 기본적으로 확장성에 굉장히 뛰어난 이제 NoSQL 형태의 인프라 근간이 될 수 있는 빅테이블이라고 하는 기술. 뭐 이 기술은 이제 나중에 또 스패너라고 하는 기술로 지금 현재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쿼리 처리 기술, 브레멜이라고 하는 요거는 또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빅쿼리라고 하는 저희 이제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툴이 있습니다. 그 서비스 툴의 근간 기술로 이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소프트웨어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저희 인프라스트럭처를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알고리즘적으로 인공지능적으로 더욱더 그 효율적인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2012년에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또 한 번 공개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미국의 그 IT 전문 채널인 와이어드에서 뭐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뭐 구글의 방대한 그 투자 및 데이터 센터의 규모에 대해서 놀랐고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가 구글을 좀 더 구글스럽게 만들고 있다라고 느낀다라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그 중에서도 이제 구글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IaaS,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 그리고 플랫폼 서비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용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우측에 있는 SaaS, 저희는 구글 앱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IaaS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앱 엔진, 즉 파스 서비스, 구글 플랫폼, 개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고민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이 한 다음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좌측에 보이는 거는 일단은 패키지드 소프트웨어.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않으실 경우에 보통 이용하실 수 있는 옵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드웨어를 직접 구매하시고 미드웨어를 직접 구매하시고 그 위에 동작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셔서 다 설치하시고 매니징을 하셔야겠죠. 하지만 클라우드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아스 서비스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하단 오퍼레이팅 시스템 밑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패치라든지 보안이라든지 로드 밸런싱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고민하셔야겠지만 하지만 이 이아스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하드웨어에 대한 실패에 대한 어떤 백업, 그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들께서 하시지 않고 이제 구글이 그러한 서비스들을 다 맡아서 매니징을 하게 됩니다. 혹은 이것보다 더 간편한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개발해내신 코드를 단순히 클라우드 서비스 위에다 올려놓으시고 나머지 모든 인프라, 모든 관리적인 부분들을 누군가가 대신 해주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구글 앱 엔진이라고 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SaaS는 말 그대로 클라우드 상에서 이미 다 패키지화 돼갖고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히 제공받는 이제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서브스크립션 방식으로 비용을 지불을 하시고 이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실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컴퓨팅 파워 쪽, 두 번째는 스토리지, 세 번째는 이위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앱 서비스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컴퓨터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직접 그 VM을 구축하시고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아예 서버 리소스들을 구성하실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 컴퓨터 엔진, 그리고 개발 플랫폼 서비스인 앱 엔진, 그리고 스토리지는 세 가지 정도로 다시 제가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엔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엔진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실제 VM을 올리시고 인프라스트럭처를 직접 구성하실 수 있는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쉬운 사용과 어떤 친숙한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여러분들께서 리눅스 오퍼레이팅 시스템 위에 올라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 혹은 새롭게 구성하시는 앱 어플리케이션을 구글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대로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컴퓨터 엔진에 저장되는 모든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암호화돼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글로벌 프라이빗 파이버망에 접속을 하셔서 굉장히 빠른 네트워크 서비스를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미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클라우드 콘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API 콘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웹 베이스에 굉장히 직관적이고 쉬운 어떤 그 매니지먼트 콘솔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쉽게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리의 이제 용이함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M의 인스턴스의 스타팅업 속도, 인스턴스의 어떤 파워업에 대한 속도도 이제 굉장히 이제 빠르게 저희가 그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비저닝에 대한 부분들도, 그리고 플렉스블 빌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분 단위, 최하 단위 10분 단위로 여러분들이 이 빌링을 운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싼 거는 1시간에 몇백 원도 안 되는 규모로 이제 마이크로 인스턴스를 여러분들이 생성을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고사양의 어떤 그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 저희가 이제 스탠다드로 제공하는 혹은 옵션으로 구성하실 수 있는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그 컴퓨팅 파워 VM들을 그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컴퓨터 엔진에 붙일 수 있는 데이터 사이즈의 크기, 디스크 사이즈의 크기는 10TB까지 그 물리적인 그 네트워크의 퍼시스턴트 디스크를 붙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자세히 소개는 안 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스케일이라든지 스칼라라든지 퍼핏 랩스와 같은 매니지먼트 툴을 전문적으로 그 서비스하고 있는 그 파트너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웹을 통해서 클라우드 콘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어드민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은 해드리고 있지만 좀 더 다양한 어떤 어드민 기능을 위해서 해당 파트너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쪽 솔루션의 도움을 받아서 또 추가적으로 애드온 하셔갖고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앱엔진은 제가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앱을 개발하시거나 여러 서비스를 개발하시게 되면은 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DB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B에 대한 모델링, 확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안정성은 어떻게 구성을 하시고, 리플리케이션, 비용 등등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시는 세 가지 타입의 그 저장 공간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스키마가 없는 그 릴레이션십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NoSQL 형태의 데이터 스토어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QL, 이제 클라우드 SQL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MySQL을 저희 구글 클라우드 상에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이 클라우드 SQL, 두 번째 SQL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블랍하고 블록 타입의 오브젝트 단위의 파일들을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라고 하는 서비스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실제 어떤 서비스를 구축을 하시느냐, 어떤 형태로 앱을 구축하시고 DB를 모델링 하실 거냐에 따라서 다양한 이 DB 환경을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이거를 믹스업 하셔갖고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일단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럽이라든지 블록 데이터의 오브젝트 단위의 파일을 클라우드상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그 특정 버켓을 생성을 하고 그 버켓 안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 파일들, 예를 들면 그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동영상 파일들을 올려놓고 그런 것들을 권한 레벨에 맞춰서 본인이 이제 억세스 레벨을 설정을 한 다음에 어디서든지 억세스가 가능하도록 이 쉐어링 옵션을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거의 무한대, 여러분들이 저장하시고 싶은 만큼의 데이터를 저장하실 수 있는 공간을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비스,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스토리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컴퓨터 엔진이라든지 앱 엔진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99.95%의 업타임을 개런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데이터 스토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키마리스죠. 그러니까 NoSQL 형태의 DB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오브젝트 단위의 파일들과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도 어디에서든지 액세스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를 하실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이 데이터 스토어 같은 경우는 앱 엔진을 통해서 개발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디폴트 데이터 스토어가 될 수 있습니다. HRD라고 해서 이제 하이 리플리케이션 데이터 스토어로 구글 앱 엔진과 연동하셔서 개발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말 그대로 이제 고가용성의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스토어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그 데이터 센터 간에 이 자동화된 어떤 동기화 복제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데이터 스토어 NoSQL을 왜 사용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들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만들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확장성이 필요한 경우라든지 굉장히 빠르게 스피드를 내서 이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은 사실은 강경 데이터베이스보다는 이 NoSQL의 형태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이 실제 어떤 서비스를 개발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 NoSQL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든지 어떤 랭귀지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2013년 기준으로 저희 데이터 스토어의 이용량이 한 달 기준 약 4.5조 개의 그 리퀘스트 및 그 쿼리 트랜잭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이 서비스 이용률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증가가 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2013년 5월에 이 데이터 스토어에 대한 비용을 한번 이제 디스카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글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 수가 많고 서버 캐퍼시티가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는 비용도 점차 이제 저렴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향후에도 아마 계속적으로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이제 그 다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SQL은 가장 이제 이용하시기 쉬운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MySQL에 친숙하시기 때문에 그런 MySQL을 그 구글의 인프라 안에서 운영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MySQL을 구성하셔서 이용하시는 것보다 구글의 클라우드를 이용한 클라우드 SQL을 사용하셨을 때 가져가실 수 있는 이점은 당연히 여러분들께서의 이제 그 기반
그 서비스 이하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패치라든지 매니지먼트라든지 복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더 이상 관리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굉장히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모든 관리에 대한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콘솔 상에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렉서블하게 빌링을 이용하실 수가 있게끔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비용 효율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필요하신 만큼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역시 실제로 그 DB에 대한 복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필요 시에는 이제 페일오버가 오토매티컬리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관리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클라우드 SQL은 EU 지역 그리고 US의 데이터 센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시고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SQL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MySQL의 스탠다드 툴을 이용을 하셔서 관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제공하는 BQ툴이라고 하는 이제 커맨드 라인 베이스의 그 매니지먼트 툴을 이용하셔서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앱 서비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거는 사실은 구글 앱 엔진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서 혹은 앱 엔진 이외의 다른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애드온 하셔갖고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는 빅쿼리 그리고 클라우드 엔드포인트에 대한 내용만 제가 이제 적어 보았는데 이 외에도 이제 메시징이라고 하는 부분들, 네트워킹 부분들 그리고 향후에도 굉장히 더욱 많은 어떤 그 피처들이 애드온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서 이런 서비스들도 계속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먼저 빅쿼리라고 하는 부분은 방대한 데이터의 양을 클라우드 상에 데이터를 임포트 시키고 거기서 원하는 결과값을 10초 안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께서 이 쿼리에 대한 결과값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제공해드리는 분석 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제가 뭐 얼마나 빠른지에 대한 속도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MySQL을 사용하시거나 자체적으로 IDS에서 구축해 놓은 여러 RDBMS를 사용해서 쿼리를 던지는 것보다는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이상의 빠른 어떤 캐퍼시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인제스트 하실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데이터를 이 빅쿼리를 통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여러분들이 뭐 게임을 운영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사용자에 대한 패턴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또 게임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하고 조금 더 의미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빅쿼리를 활용을 하셔갖고 좀 더 이제 그 의미 있는 어떤 데이터의 분석 툴로서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클라우드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려하고 계시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개발, 즉 안드로이드에 대한 개발, 혹은 뭐 아이폰에 대한 개발, 혹은 웹에 대한 개발 부분을 위해서 따로따로 서버 로직을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구글의 앱 엔진 위에 단 하나의 서버 로직을 만드시고 거기에 약간의 주석 처리만 하게 되면은 이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기능들을 통해서 각각의 클라이언트, 아이폰을 위한 혹은 안드로이드를 위한 혹은 웹을 위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기 때문에 한 번의 비즈니스 로직을 앱 엔진에다가 구축을 해놓게 되시면은 어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짜시든지 굉장히 빠르게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ISO 27001의 서티피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께서 안정적인 어떤 서비스를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99.95%의 SLA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앱 엔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구축을 하시게 될 때 고려하셔야 되는 어떤 비용에 대한 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가장 하단에 보시면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고민, 하드웨어 비용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서 가장 상위를 보시면은 실제 여러분들의 앱을 사용하시게 되는 고객분들이 어떠한 여러분들의 앱을 통해서 어떠한 밸류를 전달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또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고객들은 여러분들의 앱을 보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밸류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께서 다른 앱들, 다른 게임들과 가장 구분지어서
포커싱을 해야 될 부분은 저 노란색 부분이 돼야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많은 개발자분들, 많은 IT 파트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그 노란색 영역 밑에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이 하드웨어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서버를 구성하고 로드 밸런싱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 구글 앱 엔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서비스를 하시기 위해 최적의 필요한 리소스량을 할당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빌드하실 수 있고 또 빠르게 스케일업 하실 수 있고 또 쉽게 관리하시면서 운용하실 수 있는 통합 개발 플랫폼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글 앱 엔진이라고 하는 경우는 저희가 실제 서비스를 위해서 런치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구글 내부에서 개발하는 환경의 툴로서 이용을 하다가 여기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어떤 특정 그 피처들을 애돈하게 되면서 어떤 플랫폼의 모습으로 이제 진화가 되고 요거를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구글 앱 엔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그 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구글 앱 엔진 위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이 글로벌하게 이제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하단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피처들이 시간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한 가지 이제 구글 앱 엔진을 통해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의 예를 한 가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요거를 뭐 기존에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시겠는데요. 일본의 그 NIED라고 하는 실제 공공기관에서 이 앱 엔진을 이용을 해서 실제 그 얼스케이크 모니터라고 하는 지진 감지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실제 이 NEID에서 이 센서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하기 위해서 이 센서 하드웨어를 일본 열도에다가 그 지진 감지를 위해서 전체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2초마다 지진을 감지한 데이터를 구글 앱 엔진에다가 보내주게 되고 구글 앱 엔진에서 실제 이거를 지진 강도에 따라서 파란색부터 레드까지 실제 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지금 지진이 일본 열도에 퍼져가고 있는지 실제 요거는 2011년에 그 일본 쓰나미가 발생을 됐을 때 지금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지진 강도가 그 퍼져가고 있는지를 앱 엔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실제의 예입니다. 요게 지금 현재 시간 2월 26일 현재 이 구글 앱 엔진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일본 열도에 전역에 퍼져 있는 센서 데이터를 통해 갖고 지진의 어떤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지금 웹 클라이언트 프론트엔드를 통해 갖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NID라고 하는 조직에서 실제 그 센서를 감지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일본에다 다 깔아놓고 여기서 얻은 데이터를 자체적인 IDC 센터에 데이터를 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집어넣은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이 강도가 몇이냐, 뭐 1이냐, 10이냐 이거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로 이 다트에 대한 이미지를 구글 그 프론트엔드인 앱 엔진을 통해서 실제 사용자들이 해당 이미지를 이제 풀링해서 가져오는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최대 이제 동시 접속자 수로 한 2만 명 정도가 접속을 하게 되고 또 이게 2초 단위로 제가 아까 풀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초당 한 만 개 정도의 이제 그 쿼리 리퀘스트가 발생되는 경우로 앱 엔진을 이용하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의 예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그 지진 감지의 사이트를 만약에 구축을 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마도 이러한 스케일러빌리티 그리고 얼마나 이제 릴라이블하냐. 왜냐하면 이제 실제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굉장히 스파이크가 치기 때문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지진 감지라고 하는 거 경우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지 매일같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비용 효율적으로 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항상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스케일러블하고 어떤 릴라이블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는 웹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의 디자인은 한 다음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아파치를 이용을 하신다 그러면 아파치를 통해서 웹서버를 구축을 하셔야 되고 그 웹서버 안에서 여러 가지 인스턴스를 만드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MySQL을 사용하시는지 기타 RDBMS를 이제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단일한 지점에 하드웨어가 페일리어가 발생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서비스를 하실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중화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리버스 프록시라든지 아니면 로드 밸런서를 또 추가적으로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데이터 양이 증가하게 되면은 또 그만큼 많은 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인스턴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MySQL을 또 쉐어드로 구성을 하셔갖고 여러 가지 인스턴스를 활용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 또 관리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글 앱 엔진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관리적인 부분들을 다 구글 앱 엔진에서 자체적으로 매니징을 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즉 단일 지점의 하드웨어가 페일리어가 됐을 때도 저희가 자동적으로 페일이 발생을 했을 때도 저희가 자동적으로 이제 페일 오버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트래픽이 스파이크를 치는 경우에도 저희가 자동적으로 오토로 이제 오토매틱하게 이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스케일업하고 스케일 다운할 수 있는 기능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서도 저희가 이제 그거에 상응하는 데이터 스토어 내에서의 스플링 기능을 이용을 해서 빠르게 이제 데이터를 다시 이제 복제를 해서 계속해서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해 나가는 구조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제 이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니셜 펀드가 전혀 들지 않는다. 예, 당연하겠죠.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없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바로 어카운트만 생성을 하신 다음에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서버에 대한 구축 비용을 따로 필요 없이 앱 엔진을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러한 관리적인 부분을 위해서 별도의 관리자를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알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앱 엔진의 사실상의 이제 디자인의 골은 여러분들의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운영하실 수 있는 제반 기술, 어떤 제반 인프라 환경에 대한 토털 코스트 오브 오너십, 총 소유 비용을 이제 굉장히 줄여드리고자 하는 부분에서 탄생을 하게 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같은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발자로서 여러분들께서 이 실제적으로 구글 앱 엔진 안에 내부 스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코어 피처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서 프론트엔드를 어떻게 구축을 하고 백엔드를 어떻게 구축하고 또 이 둘 간의 어떤 그 스케일러블한 어떤 그 프로세싱을 위해서 또 태스크 큐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크론 잡은 또 어떻게 이용하는지 굉장히 디테일한 피처들이 있습니다. 또 어플리케이션 스테이터스를 이제 저장하기 위한 그 저장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앱 엔진을 위한 또 서비스들, 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API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랑 같이 이제 묶으셔서 인티그레이션 하신 다음에 또 서비스로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백엔드 태스크 큐에 대한 설명인데요. 요거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프론트엔드는 백엔드에 대한 어떤 리소스를 혹은 뭐 그 로드 발란싱을 처리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하실 수 있고 또 다이렉트로 백엔드로 붙여서 이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서비스를 그 구축을 하시냐에 따라서 아키텍팅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NoSQL 그리고 SQL 형태의 서비스를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맨캐시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들께서 어떤 정적인 이미지라든지 그렇게 많이 변화되지 않는, 업데이트되지 않는 컨텐츠들을 로딩하시기 위해서 매번 사용자에 대한 어떤 트래픽이라든지 리퀘스트를 DB에 가셔서 읽고 또 쓰고 또 그거를 리턴해주는 어떤 번거로운 작업이 굉장히 어떤 퍼포먼스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인메모리 DB 형태로 맨캐시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액세스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맨캐시는 쉐어드와 데디케이티드 맨캐시로 나뉘어지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쉐어드는 이제 프리 쿼타로 이제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 조금 더 많은 양의 이제 맨캐시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비용을 지불하시고 추가적인 이제 맨캐시를 구매를 하셔갖고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러그인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앱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바 언어, 그다음에 파이썬, 그다음에 고 언어, 그다음에 PHP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클립스 같이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요 ED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쉽게 인티그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플러그인을 통해서 이클립스 통해서 직접 개발을 하시고 또 한 번의 클릭으로 원클릭으로 직접 다이렉트로 앱 엔진의 그 디플로이먼트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의 그 시나리오에 이 구글의 모든 서비스들을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모바일이라든지 게이밍 인더스트리, 글로벌 서비스 확장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 드렸던 구글의 방대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다 이용을 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비용 저렴한 스토리지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그리고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파워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사이트를 만드셨다가 또 필요가 없으면 또 삭제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적으로 또 유연한 어떤 환경 안에서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커스터머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을 지금 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미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기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스커션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아마 직접 같이 미팅을 통해서 조금 더 그 딥다이브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거나 현재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은 저희 하단에 보이시는 제 이메일로 해당 내용으로 미팅에 대한 리퀘스트를 해주시면 또 제가 추가적으로 팔로우하고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